석유 수출국 기구지요. 오페크가 오는 27일에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유가는 속절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대 유종이 모두 이미 배럴당 80달러석에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50달러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가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들어 유가가 왜 이렇게 폭락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오페크 정기총회에서 무엇인가 안정책이 나올 것인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국제유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속절없이 떨어진다, 끝이 어딜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네. 네. 요즘 국제 금융시장에서 두 가지 현안이 있죠. 네. 하나는 일본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떨어진 것. 이 문제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유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가 문제를 좀 검토해야 되는데요. 올해 유가 한 30% 정도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세계 3대 유정하면 서부텍사스 중진료, WTI로 표시하죠. 네. 그다음에 북해산 브렌트유, 중동산 두바이,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유종이 고금류가 서부텍사스 중진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서부텍사스 중진료 가격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브렌트유, 세 번째로 중동산 두바이. 그런데 최근에 하나의 특징은 3대 유종 중에서 서부텍사스 중진료 가격이 가장 낮다. 이게 이제 구조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유가의 하락 문제가 지금 세계 경제라든가 각국의 산업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비단 원유뿐만 아닙니다. 네. 지금 에너지 이렇게 원자재를 비롯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면 그렇죠. 이게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유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실 배럴당 5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나와서 향후에 유가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됐습니다. 예. 말씀대로 구조적인 변화도 맞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올해 들어서 유가가 왜 이렇게 유독 많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유가가 이렇게 30% 이상 폭락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세계 경기 요인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세계 경기는 어쨌거나 전망이 하향세 수정되지만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은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유가가 떨어진다. 이런 도식적인 이런 유가 하락 요인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원유의 가장 최대 수입처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중국 경제가 지금 올해 안 좋았느냐 하면 1분기 성장률이 7.4%, 2분기 성장률이 7.3%, 그다음에 3분기 성장률이 7.3%이기 때문에 거의 중국 경제가 플랫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의 보고서, 증권사 보고에서 유가가 떨어지면 세계 경기 안 좋다. 최대 수입처는 중국 경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올해 30% 정도의 유가가 떨어지고, 특히 가장 높았던 서부텍사스 중진료 가격이 3대 유종 중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밑으로 떨어진 이 요인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부텍사스 중진료, 미국산 서부텍사스 중진료 떨어졌을까 했을 때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세일가스 개발에 의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 원유 시장에 획기적 변화를 일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한 700만 배럴 정도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900만 배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900만 배럴이라는 것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지금 증산했어도 95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이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만큼 세일가스 개발에 의해서 지금 미국의 원유 공급 사정이 일전에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오펙과들이 결속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감산을 통해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요. 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IS라든가 이런 범이슬람 국가연합이 자체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상 전략적으로 원유 생산 기지를 공략해서 점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생산 기지를 점령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원유를
오페크의 생산량에 합의된 생산량에 관계없이 이렇게 증산하는 것도 사실상 지금의 원유 시장이 누적적으로 원유 공급이 과잉 이렇게 해소되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원유 생산국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네. 예를 들어서 GS 칼텍스라든가 이런 중간에 어떤 이 원유의 이렇게 가격을 네.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하는 이러한 중간에 이런 원유 거래처, 거래 업종들이 지금은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가격을 조정할 때 중간에 이렇게 거래하는 거대 석유 회사들이 가격 조절 기능을 약화된 것도 생산 과정 누적되면 바로 유가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로 지금 봉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기라든가 중국 경기 이외에 다른 구조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 지금 유가가 급락하고 그것이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능성을 초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원유 시장의 지배적 견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뭐 미국도 가세를 냈고 중동의 어떤 뭐 내전을 겪고 있는 이제 반군에서도 일단은 뭐 전비 마련을 위해서 막 생산하고 있고 이제 공급 과잉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 미국과 어떤 이 기존의 전형적인 어떤 중동 국가들이라 그럴까요? 오페크 국가 간의 어떤 석유 전쟁, 원유 전쟁으로도 비유를 많이 하더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네. 분위기를요? 예.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예.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세계 경기로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금의 원유 시장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정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네. 미국과 오펙 국가들, 예. 중동 국가 아니겠습니까? 중동의 평화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사실상 가장 관계가 좋았던 것이 미국과 사우디, 미국과 오펙 이런 데인데요. 특히 사우디를 통해서 미국의 중동에 대해서 사실상 원유 정책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지정학적 이렇게 위험 같은 것을 관리해 나갔는데요. 네. 지금 공교롭게도 가장 싸우는 주체가 미국과 오펙, 그중에서도 사우디 간에 싸우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기득권 다툼일까요? 원유 시장을 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사실은 오펙에서 가장 이렇게 의결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쥐고 있는 사우디 같은 것이 과거에는 감산되면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면 감산을 했거든요. 가장 주도적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 받치기에 굉장히 노력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오펙과들이 전부 재정이라든가 경제 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도가 됐던 사우디가 오히려 감산이 아니라 증산에 주도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진행자께서 아주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역시 원유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이 중동 국가. 예. 그중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인 사우디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이 세일가스 개발에 의해서 계속해서 원유 공급을 이렇게 늘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득권이 많이 약화되는. 그래서 이 기득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럽과의 중동 국가의 관계도 가져갔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가져갔었고 네. 미국과의 관계를 가져갔었고 더더구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주도권을 졌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국가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이 힘이 네. 세일가스 개발에 의해 가지고 이게 약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사우디 입장에선 기득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좋은 거냐? 아니면 더 증산을 통해서 지금은 손해를 보지만 네. 세일가스 개발 비용으로 밑으로 떨어뜨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세일가스 개발에 네. 업체들을 타격을 미쳐서 기득권을 나중에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게임 세어리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지금 당시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일가스 개발 업체들이 지금 생산 비용이 한 $60 내외로 추정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기술 개발이 되면 이것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것이 한 $80, $85였었는데요. 지금 $60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험난한 게임이 하지만 사실 지금의 세일가스 개발을 보면 최저 개발 비용이 $60다. 그러면 그 밑으로 떨어질 때는 예.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은 미국의 조세이에서 하는 세금에 의해서는 국유 업체가 아니라 민간 개발업체거든요. 민간 개발업체다 보니까 수익성을 상당히 중시할 수밖에 적자인 없습니다. 거죠, 그냥. 그렇지만 예. 적자를 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우디가 지금 증산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세일가스 개발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개발 비용을 더 $50, $40 떨어뜨린다면 사우디의 증산 노력은 예.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배경이죠.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게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유가가 떨어지는 배경이다. 그래서 아까 진행자께서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는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 속절없는 표현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가장 최대 상상국인 이렇게 사우디와 그 다음에 가장 유가에 어떻게 보면 안정변 역할을 했던 미국 간의 끝이 없는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유가 시장 동화하고 향후의 유가 전망 관련해서 지금 속절없다는 표현이 굉장히 필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유라는 것을 두고 글쎄 이 소리 없는 그야말로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언젠가 이 결론은 나게 될 텐데, 자, 누가 승리자가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이렇게 폭락하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 선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먼저 1차적으로 기존의 원유를 통해서 먹고 살았던 국가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전쟁을 치르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원유에 의해서 먹고 살았던 국가들. 한때는 그 브릭스다 이런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뭐 경기가 둔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는 제2의 모라토리엄 우려가 될 정도로 러시아 재정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되다 보니까 올해 루블 가치가 40% 이상 폭락하고 그다음에 6월 이후에 주가가 30% 이상 폭락하는 이러한 사태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단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중남미 국가들이 최근에 디폴트 우려가 많이 제기되죠. 연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베네수엘라. 잘 아실 겁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 국가들은 대부분 다 원유 가격에 의해서 경제가 받쳐주는 격자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중남미 국가들이 1990년대 초반에 당했던 외채 위기에서 다시 한번 외채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냐. 왜냐? 외환보유고가 원유를 팔아서 유가가 받쳐졌을 때 충당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줄어들고 외국 자본은 이탈되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상 중남미의 그 외채들이 전부 단기 외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다시 한번 외채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싸움하다 보니까 당사국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동 국가들은 재정 수입이 대부분 다 한 70% 이상이 원유를 판매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시겠습니다는 아부다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오는 사우디라든가 중동의 여러 가지 사막에서 건설되는 모든 계획들이 지금 차질비 듣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무엇보다 세계 경제 입장에서도 지금 고질적인 디스인플레 문제, 이런 새로운 뉴 앱노멀 현상이 발생시키는 것도 이 유가가 사실상 일본 경제 침체보다도 더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모라토리엄 우려, 베네수엘라 비롯한 중남미 제2 외채 위기,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이 지금 디폴트 우려,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디플레이든가 디스인플레이든 같은 뉴노멀 현상, 이것이 지금 유가가 폭락함에 따라서 발생시키는 세계 경제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지금의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디플레나 디스인플레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것. 결국 이 각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어떤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유가 때문에 결국은 이때 정책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어떤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목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진행자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각국들의 그 전통적인 설립 목적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유가 떨어지면 물가 안정이죠. 그러면 물가 부담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곳에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장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러면 성장과 고용 창출이 지금 안 되니까 각국들이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물가에 부담 없으니까 일제히 재료금리하고 일제히 돈 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유럽에서 보면 아까 캐스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는 유럽에서도 물가 부담이 없다. 어떻게 되냐? 돈 푸는데 일반적으로 전향적 입장을 취하겠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끝이 없을 정도로 선진국이 돈 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흐트러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목포에서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돈을 믿을 수가 없다. 거기 강의 들으시는 분이 그랬습니다. 돈을 믿을 수 없다. 레겔텐더가 뭐냐? 레겔텐더, 돈의 만원권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법화라는 것은
국민과 국가가 사실 만원권에 대한 구매력을 부여시킨 게 이게 법화거든요. 예. 근데 이 법화가 그냥 흔적 없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돈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미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면 자, 과거에 담보에서 담보를 과거 담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채도 담보로서 기능이 지금 떨어지는 문제가 아마 정부에서 지금 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금융자산이 담보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미 증권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금융상품보다도 부동산에 눈을 돌렸던 이런 증권사들이 수익 기반 다변화되면서 굉장히 건설되는 움직임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다음에 월가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담보력의 부족한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그만큼 금융상품이라든가 자산시장이 쏠림 현상에 의해서 거품이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유가가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유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간다 하면 이 거품이 발생하는 측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끝이 없을 정도로 풀었던 돈 문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소위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 애프터 쇼크 문제로 가장 크게 이렇게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가의 문제는 지금 비단 세계 경제에서 많은 부분에 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원 유가 하락을 두고 참 여러 곳에서 한숨 쉬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또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유가 떨어지니까 이로 인해서 만드는 뭐 당연히 뭐 그 휘발유나 경유도 마찬가지지만 이로 인해 만드는 뭐 화학 제품이고 가격이 뭐 물가가 안정되고 싸지면은 좋은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하다고 떠들지? 라는 생각이 분명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많이 예. 이렇게 문의를 받는 네. 이런 게 대목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인플레 있을 때는 고성장 시대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 국민 입장에서는 그 실질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고 생활에서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성장 국면이거든요.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가 마저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08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진행자랑 저랑 같이 네. 한번 지금의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왜 우려일까, 이렇게 우려될까 하는 것을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네, 함께 생각 나눠보겠습니다. 유가 떨어졌다. 네.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진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뭐 신제품이 나왔다. 네. 근데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진다면 지금 상태에서 이 갤럭시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쓰고 보자.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사겠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루카스라든가 이런 합리적 기대 가설이 예.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지는 기대가 형성되면 지금 경제가 저성장인데요. 가뜩이나 지금 써야 되는데요. 자,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하면 네. 더 떨어진다는 기대 심리가 되면 지금 뭐냐? 오히려 써고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지갑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높은 성장 시대가 아니라 낮은 성장 시대거든요. 그러면 어떠냐? 가뜩이나. 소위 예. 스파이럴 비시어스 사이클에서 나선형 아주 위기론에 봉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네.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진다. 디플레가 우려된다. 디스인플레가 이플레된다 하면 지갑을 더 닫는다. 예. 그러면 GDP에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8% 기여는 소비가 더 꽁꽁 얼어붙는다. 그러면 경제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물가와 성장 간의 소위 나선형 구조로 악순환 고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성장 시대에는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는 네.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는 이 스파이럴 비셔스 사이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물가가 높은 것보다는 물가가 아주 떨어지는 것이 나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인체 입장에서 보면 네. 고혈압보다는 제가 혈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 제가 이제 혈압 보면 한 60에서 100 정도, 60에서 90 정도 해서 보통 사람들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80에서 120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굉장히 저혈압입니다. 제가 좀 얼굴이 좀 냉혈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의료진들이 이렇게 가면 저는 그렇습니다. 고혈압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이렇게 혈압이 낮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는 저혈압도 오히려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나쁘답니다. 그 비유를 해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 인플레가 되는 것보다는 디공파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왜 어렵냐 하는 것이 바로
스파이럴 비셔스 사이클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우려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당장의 뭐 소비자 입장에서 피부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이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오페크 정기총회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어떤 대응책들이 나올까 싶은 것인데 뭐 변화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뭐 감산 문제가 되겠죠. 예. 지금 오펙과들이 국가마다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는 오펙과들이 지금의 모든 사막위의 계획을 추진하려면 예. 재정 수입의 70%를 차고는 유가가 받쳐줘야 되는데요. 네. 유가가 지금 오펙의 재정 상황이라 보면 최소한 80달러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중동사 두바이도 77달러, 75달러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다간 중동 국가들이 야심차게 계획했던 사막 위에 굉장히 이상적 낭언을 했던 모든 계획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긴박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산 문제가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펙과들의 결속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세계가 하나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제를 한 시장 카르텔 움직임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감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오히려 감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느슨한 형태의 합의가 될 경우에는 네. 이행력이 없는 이런 합의가 될 때는 증산에 더 참여한다. 증산에 더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기총회에서는 감산 문제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하더라도 네. 과거처럼 결속력이 이렇게 좋을 때처럼 감산의 실행을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네. 향후 유가 전가 전망에서 상당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가와 세계 경제 흐름과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우리 국내 시장의 어떤 시각에서 한번 또 들여다볼까요? 각종 에너지제 소비자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휘발유가 뭐 1,500원대 주유소도 등장을 했다고 하더군요. 당장 서민들한테는 큰 어떤 도움이 되진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희가 뭐 원유 생산하는 국가도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하락할 때 예.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는 사실 정유업체들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네. 과거에는 유가가 떨어질 땐 안 떨어지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땐 빨리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죠. 예.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과거에 비해서는 정유업체들도 국제유가의 하락세를 반영해서 소비자가에 즉각 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된 전문업체들이 얘기들을 보면 지금은 정유소의 모든 휘발유 가격이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도록 비교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이라든가 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사실상 국내 정유업체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유지했던 카르텔 배경 이것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지 않느냐. 결국 카르텔이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네. 소비자에게 이렇게 이득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국내 정유업체들도 상당히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유가가 이렇게 폭락함과 함께 우리 휘발유 가격도 지금 가장 낮은 가격대가 아마 배럴당 그 리터당 네. 1,500원대일 겁니다. 예. 그러나 대체로 보면 지금은 우리 휘발유 가격이 전체로 보면 인터넷상에 계산해 보면 국제유가는 30달러 정도 떨어졌는데 30% 정도 떨어졌는데 휘발유 가격은 10% 정도뿐이 평균적으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더 떨어진 이건 있습니다는 네. 그런 과정에서 떨어지는 것은 겨울철 앞두고 다행입니다는 사실 국제유가의 하락세에 비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가격, 국민들의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는 아직도 적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앞으로 정유업체들의 본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전향적 입장을 보여주는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가 유류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순수하게 유가 문제에서 뭐 교육세라든가 이런 해서 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져가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검토해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국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게 신뢰받는 정치다. 신뢰받는 가격 질서다, 시장 질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유가와 관련된 폭락의 배경과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